LG 에너지솔루션이 전체 품질 배터리 품질 1등 뽑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도 인정을 한 겁니다. LG엔솔이 세계 최고의 배터리라는 거. LG엔솔뿐만이 아니고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LG화학, 삼성 SDI, 에코프로, BM 모두 내년에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실적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26년도에 더 좋은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결국은 이 친환경 탈탄소 때문에 배터리 산업은 갈 수밖에 없다. 배터리의 성장성은 앞으로 성장률의 둔화 시기를 겪었지만 다시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김지훈 대표님 모시고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본업은 전업 투자자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조금 더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스킨십을 끈끈이 하기 위해서 지금 구독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독 모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최근 그 주식시장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주시장이 좋으려면요, 시장에 돈이 많아야 되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유동성이 풍부해야 되는데 시장 상황 유동성이 적은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드디어 계속 3월 달에 인하하네, 5월 달에 인하하네, 7월 달에 인하하네 하다가 9월 달에 딱 인하했는데 생각보다 25bp 인하할 줄 알았는데 50bp로 많이 인하를 한 거죠. 그래서 야, 너무 경기 침체가 실제 일어나는 거 아니냐 우려 때문에 조금 멈춤 현상이 생긴 거지, 시중에 돈의 가치, 그러니까 금리라는 거는 돈의 값인데 돈의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거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대신에 다른 위험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 거고 금리는 앞으로 계속 낮추는 방향으로 당분간 시장이 이어진다면 시장의 돈은 유동성이 풀린 상태에서 위험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항상 그래왔고요. 전반적으로 최근에 심리가 약간 불안한 거는 중동 정세에 악화되는 부분이 네.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면전 한다고 하고 상당히 이런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가 모멘텀이 돼서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거고요. 생각보다 미국에서 9월 달에 지표 나온 거가 사실은 우리가 뭐 언제부터 막 미국 고용 지표를 뭐 엄청나게 챙겨보고 그러진 않았는데, 이게 만약에 고용까지 지표가 너무 잘 나와버리면 또다시 인플레의 우려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과도한 확대 해석하는 측면,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9월 달에 결론적으로는 그 비농업 고용 지표가 전월 대비 25만 4천 명을 초과하는 데이터가 나와서 최근 데이터로 6개월 만에 25만 명을 처음으로 초과해서 야, 고용지표가 이거 너무 잘 나왔다, 그래서 인플레가 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 거고요. 실업률 지표도 4.1%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 지표도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는 총재 중에 닐 카시칼이라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탑 3 안에 들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이분이 얘기하신 게, 지금은 인플레이션, 고인플레이션이 이미 상황이 끝나고 지금 실업률로 중요 지표가 넘어가는 건 분명한 거니까 실업률 지표도 곧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그래서 실업률 하향 안정화되는 순간 미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랑 독일이랑 힘든 이유는 제조업 경기가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독일, 우리나라, 대만 이런 나라들은 조금 미국보다는 힘든 상황인 거고요. 미국은 소비가 엄청나게 소비 국가니까 이 실업률이 안정화되고 임금 상승률이 상향 표준돼 가지고 임금 상승률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소비할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소비 국가니까 오히려 제조업 경기 둔화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금리가 지금 9월 전까지 누적적으로 쌓였기 때문에 고금리 누적 효과 때문에
바로 뭐 유동성으로 인한 막 위험 자산에 바로 급격한 투자가 나오기는 시간의 그 시차가 존재하는 거지. 결국은 이 위험 자산 확대 국면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경기 침체로 가면요. 모든 원자재 가격이 박살이 나야 되는데 지금 금도 최고치, 은도 최고치, 최근에 실물 지표에서 가장 산업재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는 건 구리입니다. 근데 구리까지도 지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에 지금 상향이 유지되는 한 이거 쉽게 경기 침체 가긴 좀 어려울 거다. 근데 또 반대로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97%니까 이거 미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또 안전자산으로도 한쪽에 발을 담그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채 금리 요거 4% 상향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에 앞으로 돈 풀어놓은 상태에서 위험자산으로 갈 건데 약간의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대형주 단에서 20% 넘는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비중이 반도체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외국인이 엄청나게 판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 지수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보시면 요거 보니까 외국인이 8월 달에 2조 8천억을 팔았고요. 대부분 반도체 팔은 거고요. 9월 달에 7조 9천억 팔았습니다. 여기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판 거거든요. 10월 달 지금 오늘 8일 찍고 있는데 5일 기준으로 2,300억 순매도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춰야 되는데 그럼 반도체를 매도하는데 다른 업종은 매수를 안 하니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의외로 외국인이 제약바이오 지금 비싼 상황인데도 아직도 매도는 안 하고 순매수 쪽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지금 매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폭이나마 중국 쪽으로 중국 관련된 철강이라든지 중국 소비재 쪽으로 매수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별로 분명한 그 수급의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 관련돼서는 사실은 중국 쪽으로 만약에 외국인 수급의 로테이션이 넘어가면 코스피 전체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전체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으니까 삼성전자를 좀 불가피하게 삼전의 어떤 펀더멘탈이 뭐 나빠서라기보다 코스피 비중을 줄이는 측면에서 삼전을 매도하는 국면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수의 방향성보다는 철저하게 업종별 종목별 분산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 시장 분위기는 앞으로 나빠질 거보다는 지금 코스피가요. 지금 PBR 기준으로 순자산 대비 평가 기준이 0.9배거든요. 그럼 PBR 1배 미만에서는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크게 실패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지만 반도체 외에 지금 우리나라 수출 품목 상위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반도체가 수출 품목으로 압도적인 그 상위 품목이긴 한데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는 반도체는 조금 조심하자는 입장이고 반도체 외에 나머지 업종에서는 지금 코스피 기준 PBR 1배 미만에서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이 그 고금리 시대는 이제 아니잖아요. 그쵸, 네. 금리가 계속 인하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네. 금리와 주식 시장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결국은 돈의 가치를 올린다는 거니까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회수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하면 안전자산이 선호한다는 증거니까 과거에도 금리를 올릴 시점에는 시중의 유동성이 회수되면서 국채가 급격하게 5% 수준까지 뭐 4.8에서 4.9%까지 올라가는 수준을 나타내면서 주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을 겪었거든요. 근데 이게 꼭 금리를 올리면 무조건 주시장이 빠지는 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렸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 체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반증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90년대 초반부터 2020년 초반 사이에 금리를 올렸을 때도 예를 들어 뭐 5번의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는데 5번 중에 3번은 주가가 빠지고 지수가 조금 하향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번은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고 견조하게 버텼거든요.
그래서 결국 금리 관련돼서는 금리의 방향성이나 속도 조절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시장이 예측대로만 연준이 예측한 방향성대로만 금리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내리거나 금리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올리면 그 시장에 큰 충격이 없는데 이번에도 사실 25bp를 다 예상했는데 50bp를 갑자기 내리니까 진짜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 거고요. 결국은 금리 아까 5번 사례 중에 2번의 사례도 금리를 올려서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해에는 분명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속도와 방향성의 문제이고 금리하고 주식시장의 관계는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굉장히 주식 투자의 비중을 늘릴지 줄일지 굉장히 중요한 상당한 지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미 국채 기준으로 뭐 3% 초중반에 있으면 주식 투자를 조금 공격적으로 해도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국채 금리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 이상 넘어가서 5%에 가깝게 된다 그러면 굳이 주식 투자를 안 해도 안전하게 미 국채에만 투자해도 시중금리로 5% 이상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채권하고 많이 비교해서 기대 수익률을 얻거든요. 그럼 채권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 값이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금리가 낮아지는 국면이니까 채권에 대한 기대값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주식에 대한 기대값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인 거고, 근데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구조적인 성장하는 산업, 예를 들어 지금의 AI나 2차전지 산업은 금리가 오를 때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당히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했고요. 지금은 금리가 내려가니까 오히려 그런 성장주들이 결국은 돈을 어디서 조달하냐면 주식시장에서 조달하거나 외부에서 은행권에서 차입을 하는데 금리가 낮아지면 특히나 제약바이오는 상당히 외부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회사들이 돈을 못 벌고 임상 승인에 대한 기대감, 해외 제약바이오 어떤 플랫폼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의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떨어져서 비용적으로 부담이 덜 되면 더 성장주한테는 그 회사 재무구조상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장을 보는데 어떤 기준점으로 삼는 거는 굉장히 유효한 전략인데 뭐 금리 때문에 주력으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보통 주식 수익률을 높이려면 성장주를 많이 담는 전략이 아직까지도 계속 유효한데 성장주는 금리가 오르는 시점에서는 일반적인 보통 경기 민감주나 뭐 소비재보다 수익률이 다소 약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성장주가 금리 때문에 성장주의 수익률이 뭐 급격히 꺾인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면 다른 경기 민감주나 일반 소비재보다 가치주 성격의 주식보다는 구조적인 성장주들이 월등히 아웃퍼폼을 하기 때문에 비중 조절하는 문제지 금리 때문에 주식을 뭐 아예 주식에 있는 돈을 다 빼서 예적금으로 간다거나 채권에 간다거나 그런 전략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금리로 인해서 비중 조절만 하면 되지 굳이 네네. 뭐 주식 자체에 대한 어떤 전체 판단을 하는 거는 조금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식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되게 심플한데요.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에다가 그 회사를 보는 사람들의 이익에 대한 기대값을 멀티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은 EPS로 나타내고요.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값은 멀티플, PER이란 배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EPS와 PER의 곱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사람들의 이익에 대한 기대값이 어떤 업종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어떤 업종은 상당히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이익에 대한 기대값이 내려왔는데 실제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높은 회사들은 엄청난 이 주가를 투자할 수 있는 기회인 거고요. 사람들의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한 기대값은 엄청 높은데 오히려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은 떨어진다? 그럼 그런 회사는 매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전체 코스피 평균으로 보면 올해 10월 달이니까 내년 25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코스피가 대략 벌어들인 이익이
올해보다는 최소 반도체 포함해서 한 22%에서 25% 정도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순이익으로 치면 아마 한 120조? 네, 120조, 130조? 아마 최악의 경우는 100조 초반 나올 거고 100조 초반에서 전체 합산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다 포함이요. 그게 한 100조 초반 기준으로 하면 코스피가 지금 2200조니까 100조 나누기 2200조 하면 어떻게 돼요? 22배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20조 20배라고 보면 근데 이게 130조를 번다. 그러면 17배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코스피에 대한 사람들의 이익에 대한 기대가 아까 멀티플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제가 오늘 기준자 보니까 15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18배에서 20배를 받는 게 맞는데 15배까지 기대값이 내려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지려면 사람들이 보는 이익에 대한 기대값에 더불어서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도 같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익은 그렇게 크게 안 떨어져요. 오히려 20% 올라간대. 그러면 이익은 올라가는데 사람들의 기대값만 내려온 거니까 이익에 대한 기대값이 조금만 올라오면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내년에 사람들의 이익 기대값 떨어지는 것보다 이익이 견고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는 여기서 지금 아까 2,500 중반 기준으로 PBR 1배 미만이니까 주가 자체가 뭐 부담스럽거나 비싸거나 밸류에이션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근데 아까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중에 일부는 사람들 기대값은 이만큼 올려놨는데 실제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의 증가는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럼 요만큼 갭은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반대로 2차 전지는 회사 이익은 요만큼 떨어졌는데 사람들 이익에 대한 기대금은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럼 요만큼 그냥 사람들의 이익에 대한 기대값이 실제 이익 떨어진 것만 올라와도 주가가 상당 부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거 너무 심플해요. 딱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제약바이오도 사람들이 앞으로 제약바이오는 이만큼 돈을 벌 거인데 실제 이익은 요만큼밖에 못 벌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키 맞추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나왔거든요. 딱 오늘 실적 나왔는데 시장에서 예상한 거는 10조 4천억을 예상을 했거든요. 분기 영업이익이. 근데 9조 1천억 나왔어요. 근데 10조 4천억하고 9조 1천억은 약 1조 3천억의 차이가 있는 건데 이 1조 3천억 이익보다 더 사람들의 기대값이 엄청 낮은 거예요. 뭐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이제 소위 말해서 반도체가 앞으로 엄청 안 좋아질 거다. 업황이 뭐 이제 침체 사이클, 반도체 하강 국면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하이닉스한테 HBM3 주도권을 완전히 뺏기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마치 뭐 HBM3를 계속 영원히 하이닉스한테 뺏길 것처럼 그렇게 막 확대 해석이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냐면 대략 한 6조 7천억에서 7조 예상하는데 하이닉스도 6조 7천억 그 비슷한 언저리에 나오면 주가가 되게 큰 폭으로 반응을 할 거고 만약에 6조도 안 되는 막 5조 초중반 나온다 그러면 하이닉스도 언제든 주가가 이익이 실제 돈을 못 벌면 박살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업종별로 철저하게 차별화될 건데 생각보다는 이익이 잘 나오는 업종들이 의외의 것들에서 받칠 건데 그게 전체 주시장에서 전체 코스피 시총에서 코스닥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좀 작은 업종에서 나오면 지수는 부진한데 업종별로 또는 종목별로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결국은 부동산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금리 계속 이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이면 가계부채 쪽이나 뭐 자영업자나 이쪽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금리 동결의 변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금리 내리는 쪽으로 해서 유동성이 풀리는 쪽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도 당연히 저는 조금 들어올 거라고 보는 게 최근에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약간 부동산에 어떻게 보면 좀 실망한 나머지 일부 그러니까
부동산이 가격이 오르면 주식 투자를 했던 분들이 지금 부동산에 약간의 대안 성격으로 많이 주식 쪽으로 저는 넘어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주식이 좋았는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 부동산 경기가 오히려 나쁘면 부동산의 대체제 수단으로, 왜냐면 워낙 우리나라 금융자산의 비중이, 미국은 반대거든요. 네. 미국은 금융자산이 60% 부동산 30%인데 우리는 부동산 70% 금융자산 20%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 격차가 심하니까 이걸 조금 상향 평준화해서 맞추는 그런 작업이 좀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9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엄청나게 또 잘 나왔습니다. 587.7억 달러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는데 일평균 수출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일평균 수출 금액 29.4억 달러. 그래서 한 29억 달러 정도가 최고치구나, 요 수치를 기억해 두시고, 요거보다 막 엄청 빠져가지고 막 20억 달러 초반으로 나오면 지금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상태로는 미국하고 유럽 모두 수출이 잘 나왔고 중국이 엄청 부진했는데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역전된 지는 상당히 됐거든요. 오래됐는데 지금 중국 수출도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9월 달에는 올해 들어서는 중국 수출도 최대 실적 찍었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 잘 나오면, 수출 데이터가 수출 단가도 올라가고 수출 물량도 늘어난 거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 잘 나오면 수출주 입장에서는 환율만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으면 다 반도체도 수출이고 자동차도 수출이고 2차전지도 수출이고, 심지어 이제 뭐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음식료, 수출품 엄청 다양화되어 있는데 수출이 다 좋아지고 있거든요. 여기 표 가져왔는데 요거 하나투자증권 리포트 참고했는데요. 반도체는 가격도 좋아지고 물량도 동반 개선됐고요. 자동차도 가격, 물량 동반 다 최고치 갱신하면서 개선되고 있고요. 그러면 석유 제품은 역대급으로 계속 안 좋았는데 아무튼 물량 쪽에서, 가격은 아직 반등세라고 나오기는 어려운데 물량에서 반등이 드디어 이제 석유화, 최악의 경기 상황을 겪고 있는 석유 제품하고 석유 화학 쪽에서도 물량의 반등이 나온다는 거고요. 철강도 석유 화학 제품 못지않게 최악의 상황인데 철강 쪽에서는 이제 드디어 중국이 이제 지준율 인하해서 190조 넘게 돈 풀면서 우리나라 철강 쪽까지 같이 PQ가 모두 좋아지는 상황이고요. 2차전지도 PQ, 2차전지 그렇게 업황 나쁘다 부정적인 얘기만 쏟아냈는데 PQ가 지금 모두 좋아지는 상황이다.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철강이나 2차전지나 뭐 석유화학이나 다 그냥 바닥 밑에 지하실 수준이라고 얘기 듣는 상황에서 바닥 밑에서 지금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일단 화장품은 원래 좋았습니다. 화장품은 뭐 계속 신고가 나타나면서 PQ가 모두 좋은 상황이고요. 선박도 계속 좋은 상황인데, 선박은 신조선가가 제일 중요한데 신조선가 지금 진짜 안 빠지고 계속 신고가 유지하고 있거든요. 양호한 P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수출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잘 짜면 크게 주식 투자에서 실패할 확률은 높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주가 골고루 업종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수출주 투자 아이디어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금리 인하 시대에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위험한 게, 내가 2차 전지에 확신이 있어서, 반도체에 확신이 있어서, 제약바이오 확신이 있어서 몰빵하는 게 제일 위험하고요. 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분산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반도체에 대한 컨빅션이 막 100%라고 하더라도 반도체를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저 같으면 진짜 최대 맥스 35%, 35%도 굉장히 많이 담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잘하는 기관 투자자들, 소위 말하는 펀드 매니저, 엄청나게 잘하는 외국인 투자자들, 선수들 중에 선수라고 하는 사모펀드, 이런 데가 2차전지 좋다고 2차전지 100% 몰빵할 거예요. 전 절대 그렇게 투자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분산 투자가, 업종별 분산 투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지금 상황은 수출 데이터 계속 잘 나오고 금리가 낮아지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제약바이오, 2차전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영업 비용, 영업단에 들어가는 비용, 코스트, 조달 비용이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이게 그냥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국내 주식형 펀드 쪽으로 3개월 동안 월에 8천억씩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달 연속으로 8천억 초과됐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자금이 유동성
대한 기대감도 있고 국내 수출 데이터가 좋으니까 국장 뭐 떠나는 건 뭐 지능순이라고 굉장히 부정적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냉정하게 국장 말고 미장이 엄청나게 싸서 가격 메리트가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아니 미장 투자하시는 건 좋은데 국장과 미장을 그럼 분산 투자하시면 됩니다. 적절한 비중을. 그럼 저는 국장에 미쳐 있기 때문에 국장만 투자하는데, 네. 예. 왜냐면 국장이 아직도 기회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심플한 것 같아요.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세계에서 시장 침투율이나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탑 10에 들어가는데, 그 회사가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 투자하면 되고요. 그 회사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 투자하면 되고요. 또 투자하는 국경이 없으니까 그 회사가 예를 들어 대만에 있다, 그러면 대만 회사에 투자하면 되는 거고, 뭐 인도에 있다, 그러면 인도에 투자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국내 시장은 지금 상당히 이렇게 아마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 사이에 현대기아차 자동차 있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바이오 있죠.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배터리 있죠. 그다음에 금융 있죠. KB금융 신한.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있죠. 그다음에 LG화학, 네이버. 그러니까 시가총액 1등부터 30등 사이에요. 포트폴리오 분산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난 개별 종목 투자하는 거 모르겠다. 다 우리나라 지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우리나라 그 증시에 대한 굉장히 불확실성, 불신 이런 게 팽배해 있어서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 지수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또 그거 얘기 나오니까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찌 됐건 정부가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밸류업을 하면서 밸류업 그 제도를 만들면서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수 안에 업종이 잘 분산돼 있기 때문에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시가총액 상위 탑 10만 또 추종하는 ETF도 있고, ETF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국내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수출주 중에 글로벌로 잘하는 반도체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가죠. 뭐 탑3 안에 들어가니까 반도체 수출주로 잘하고, 2차 전지도 탑3 안에 들어가거든요. 제약바이오는 탑10에도 못 들어가죠.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보면 CDMO 위탁 생산은 탑3거든요. 은행은 이제 글로벌로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업체인데 세계 시장 점유율이나 세계 시장 침투율이 높은 기업들을 ETF로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은행에 예적금 넣는 것보다는 네. 그냥 주식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상관없이 그냥 매년 배당 받는 거예요. 배당주. 예. 그리고 배당주가 연에 한 번 주던 거 2번 주기 시작하고 4번 주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분기마다 3개월씩 그냥 계속 이자 받듯이 배당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당주도 내 전체 자산의 최소한 15에서 20%. 그럼 그게 이제 금리 계속 낮아지죠? 그럼 예적금 이율 계속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냥 배당주 엄청나게 변동성 클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위아래로 변동성을 해봤자 한 30% 내외거든요. 근데 내가 30% 내외 변동성도 못 참는다? 그럼 주식 투자 아예 안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배당주를 한 20%,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 성장주를 뭐 한 60에서 70%, 나머지는 주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20%는 항상 최악의 리스크를, 블랙스완을 대비해서 20%는 항상 현금을 갖고 있는 전략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주식하면 코로나 때 막 들어오신 분들이 와 내가 진짜 주식 잘하나 보다 하고 막 어깨에 뽕 엄청 들어가가지고 그거 잠깐 막 수익 난 거 가지고 막 자기가 사면 다 수익 낼 것처럼 막 네. 자만하시는 분들 많은데,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 1%도 안 됩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저는 수익이 나면 목표 수익률 과도하게 잡지 마시고 수익 나면 좀 수익 실현하세요. 진짜 그 얘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저도 못하는데 10% 수익 나면 또는 20% 수익 나면 내 목표 수익률 달성하면 절반 이상 그냥 일단 현금 하시면요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리고 또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 10% 수익 나잖아요. 다 막 어디서 보신 건 있어가지고 막 야 이거 100% 갈 거야, 이거 200% 갈 거야, 300% 갈 거야.
그럼 그 20% 수익 난 거 까먹고 다시 마이너스 30%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기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쭉 보신 다음에 수익 많이 나신 거 있잖아요. 그럼 좀 수익 실현해가지고 현금화 좀 하세요. 현금화. 그 종목이 더 가면 그건 내 몫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심플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렇게 봤는데 막 마이너스 60% 70%난 것들 있잖아요. 그 마이너스 60% 70%난 그 시점에서 여전히 그 업종이 나는 2차 전지 마이너스 60% 70% 났지만 앞으로 다 전기차 시대에 올 거고 지금은 나는 2차 전지 과도기라고 생각해. 그럼 지금 박살난 60% 70%난 시점에서도 난 이 종목 현금 있으면 더 사고 싶어. 그러면 그런 종목에 대한 컨빅션에 확신이 있으면 그런 종목은 매도 안 하시는 건데요. 그런 종목 들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 내가 20%대 잘랐어야 되는데 40%대 잘랐어야 되는데 결국은 본전 되겠지 하고 본인 자유의지와 무관하게 막연하게 장기 투자돼가지고 60% 70%까지 방치한 종목은 지금이라도 현금화 하시는 게 맞아요. 네. 오늘 이렇게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현실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요즘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또 우리가 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경기 침체를 보는 국가별로 다를 것 같은데 미국은 소비가 좋은 상황이니까 경기 침체가 오기는 쉽진 않아 보이고 그리고 미국은 결국은 기축통화국이니까 달러를 찍어내서 통화량을 늘려서 돈을 풀면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랑 독일 같은 경우가 제조업 경기가 나빠지면 수출이 안 되면 그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뭐 유럽이나 뭐 일부 아시아 중에 뭐 대만 같은 국가들은 원자재에 들어가는 조달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금리 외에 딱 한 가지 지표를 꼽으라면 유가인 것 같거든요. 유가의 그 방향성은 못 맞추죠. 근데 지금 유가가 불안한 건 사실 중동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불안한 거지. 지금 시중에 돌아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기름값 진짜 많이 싸졌어요. 막 1,500원대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뭐 1,700원, 1,800원대로 이렇게 가격이 확 뜬다. 그러면 원자재를 조달하는 수출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게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석유화학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정유 회사만 좋아지는 거고요. 나머지 이 제품 만드는 회사들한테는 기계 업종한테도 부담이 되고 심지어 반도체 업종도 수출해야 되니까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운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부담이 들어가는 거니까 유가만 크게 급등하지 않으면 저는 실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를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물가 목표치 2%에서 3% 내외 안짝으로 잘 지금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만 내려가면 유가가 원래대로 그러니까 지금 78불, 80불 살짝 찍고 내려왔는데 80불이 아니라 원래 수준 65불에서 70불 그 안짝에서만 유가만 잘 관리된다고 하면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가 사그라들어서 유가만 잘 관리되면 결국은 원자재 가격 하향 조정되고 회사들이 비용 들어가는 조달 비용이 떨어지면 이익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 글로벌 이익 흐름이랑 다르게 보니까 미국의 수출 비중이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많긴 한데 미국하고 미국의 수출 비중 많은 대만이나 이런 데는 연간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차 전지가 조금 수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올라가서 크긴 한데 2차 전지하고 화학이 부진하는 바람에 연간 실적 추정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당장 올해 지금 실적 나오는 3분기 기준으로 실적 조정치가 올라가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게 유틸리티, 음식료, 기계, 그다음에 생명보험사, 그리고 화장품. 네. 그리고 미디어가 의외로 올라가고 있고요. 상사, 종합상사, 무역상사 이쪽 올라가고 있고요. 반면에 하향 업종되는 쪽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2차 전지 포함한 전기 제품, 그다음에 반도체도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디스플레이나 뭐 2차 전지나 정유, 섬유, 의복, 화학 이거는 원래 실적 안 좋을 거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봐요. 근데 반도체가 만약에 3분기에 실적이 안 좋아진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빠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3분기에 영업이익 상향 조정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걸 사실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럼 이게 어느 업종에 좀 맞나 봤더니 의외로 금융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금융은 지금 밸류업이랑 무관하게 금융회사들이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금융지주가 있고요. NH투자증권이 있고요. 키움증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동성 많아져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거래를 활발히 한다. 그리고 금투세 이슈, 네, 금투세 지금 빨리 결정 내야지. 지금 1,400만, 1,500만 투자자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왜 이거를 무슨 담보로 잡고 이렇게 질질 끌면서 아니 국회의원 정말 특권 세력인데 이렇게 양아치처럼 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거 빨리 결정 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증권주는 다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관련돼서 거래를 활발히 하고 매매를 열심히 하면 또 ETF도 엄청나게 많이 새로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키움증권이라든지 NH투자증권 이런 회사들은 어찌됐건 간에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으로 보고요. 우리금융지주 마찬가지고요. 제약바이오 큰 틀에서는 헬스케어까지 많이 보입니다. 클래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이런 제약바이오 쪽도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2, VT, 코스맥스, CNC 인터내셔널 전부 화장품이거든요. 네, 화장품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품 해외로 뭐 과거에 중국만 수출했다면 지금 수출 대상국이 엄청나게 다양화되고 있어요. 유럽 진출했고요. 이미 미국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미국, 유럽하고 미국.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출주 단에서 미국의 포지션이 커지는 회사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아까 반도체는 엄청 팔았는데 그럼 반도체 팔고 뭐 한국 시장을 다 버리고 매도만 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뭘 사고 있냐면요. 비철금속을 사고 있고요. 이 전기 장비에 2차 전지가 들어갑니다. 전기 장비 사고 있고요. 조선하고 지금 상당히 주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를 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지수를 요금 먹는데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받치는 역할, 지수가 더 빠지지 않게 받치는 역할을 하는 게 연기금인데요. 연기금 순매수 들어오는 게 철강하고 방산, 상사, 종합상사, 항공 이쪽이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외국인 연기금이 사는 업종 중에 많이 겹치는 업종. 그런데 외국인 연기금이 겹치게 사진 않는데 지금 2차 전지는 겹치게 사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연기금 중에 그래도 조금 더 수익률 측면으로 확률을 높이려면 굳이 한 수급 고르자면 외국인이 더 주력으로 사는 업종을 매주 하루에 한 번이 어려우면 매주 업데이트를 하셔서 그 중에 없던 종목이 들어오면 그건 관심 종목에 놓고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이 사는데 영업이익이 상향 조정되는 업종이랑 같이 겹친다. 또는 연기금이 사는데 영업이익이 상향 조정되는 업종이랑 겹친다. 그러면 굉장히 탄력 있게 주가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외국인도 사면서 영업이익 상향되는 업종이 조선하고 방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하고 방산에서 좀 힌트를 얻어보시고 연기금이 사는데 영업이익 상향 조정되는 거는 바로 여기도 방산하고 제약바이오가 좀 그렇습니다. 실적도 나면서 수급도 좀 붙는 것들 이렇게 겹치는 업종으로 분산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온다고 해서 기업들이 실적이 급격하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 나와서 결국 매크로잖아요. 기업의 펀더멘탈에 영향은 미치는 거지만 펀더멘탈이 가장 중요한 회사 이익을 깎아먹지 않으면 매크로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또 그렇죠. 대량 매수를 하면 대량 좋겠네요. 매수를 하는데 기왕이면 연기금이나 외국인이 사는 쪽으로. 네.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참고할 수 있는 모범 답안 참고서가 딱 있잖아요. 외국인이 뭘 사고 있는지, 연기금이 뭘 사고 있는지. 근데 외국인이 사는 거랑 연기금이 같이 동시에 산다? 그러면 그건 답안지가 뭐 답정너처럼 정해져 있는 거고요.
외국인은 사는데 연기금이 좀 판다, 기관은 판다. 그래도 외국인이 사는 쪽이면 저는 좀 유리하다. 근데 외국인은 열심히 파는데 연기금만 산다? 그거는 좀 물음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 2차 전지 그 관련된 주식들 분위기가 최근에 많이 달라졌는데 요즘 어떤 모습인가요? 네,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확실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도 뷰가 막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이것도 속상한 거는 전기차만 마치 불나는 것처럼 돼 있는데 네. 사실은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불이 많이 나고요. 휘발유차나 경유차도 불이 엄청 나는데 그거는 미국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조사한 통계가 있고요. 다만 이제 전기차는 아직 하이브리드 차나 휘발유 차나 경유차만큼 엄청나게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의 착시 효과고요. 그래서 인천 청라 때 중국의 페라시스라는 10위권 밖에 듣보잡 배터리 회사의 그 화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온 우주의 기운이 국내 배터리사들한테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내 배터리를 쓴 자동차 완성차들은 바로 자신 있게 배터리를 그 다음 날로 우리는 삼성 SDI 배터리 쓰고 있다. 우리는 LG엔솔 배터리 쓰고 있다. 우리는 SK온 배터리 쓰고 있다. 공개를 했고요. 중국 거 CATL이나 뭐 페러시스나 BYD 배터리 쓰는 애들만 막 미적미적대면서 발표 안 하고 뭐 어떤 모델은 이거 한국 배터리도 쓰고 중국 배터리도 쓴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제대로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관세를 엄청나게 부과하는 상계 관세 포함해서 유럽에서 중국에 부과하는 거는 뭐 45.3% 최대, 미국은 102.5%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래서 관세 부과하는 게 중국산 배터리나 중국산 자동차가 뭐 저는 중국산 자동차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뭐 품질이 좋다거나 엄청나게 뭐 디자인이 좋다거나 중국산 전기차가 뭐 엄청나게 기능상으로 뛰어나서 선택했다기보다는 엄청난 싼 가격의 매력, 막 2천만 원 초반대 차들, 3천만 원 미만의 차들이 중국 전기차로 쏟아져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를 크게 내세워서 또는 중국 정부의 엄청난 보조금, 조 단위의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서 커졌는데 이제는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급격하게 상실하는 효과를 보게 될 거고 실제 월별 판매 데이터에서 여실히 그게 나타나고 있고요. 아직 딱 완전한 시행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예고 조짐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중국산 자동차들의 유럽에서 판매 급감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 자체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기차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8월달 최신 집계된 데이터를 보면 6년에서 8년 된 테슬라의 모델 3, 모델 Y가 중국을 제외하고 유럽과 미국에서 아직도 1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 때 테슬라인데 지금 테슬라 신형 모델 이제 나오잖아요. 25년도 내년에 나오고 사이버 트럭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테슬라 말고 전기차가 없어? BMW도 만들고 한 현대기아차도 만들고 잘 만들거든요. 폭스바겐도 만들고 스텔란티스도 만들고 도요타 혼다도 만들고 포드 다 만드는데 아직까지 그 옛날에 6년 8년 된 테슬라가 모델이 인기 있다는 거는 테슬라를 확 뛰어넘을 만한 엄청나게 매력적인 중저가 고가차 말고요. 중저가 전기차 신차가 없었는데 25년 기준으로 유럽에서만 25,000유로, 우리나라로 치면 3천만 원 미만대 차종의 아주 매력적인 테슬라를 위협할 만한 중저가 신차가 11개 이상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고요. 유럽이 11개, 미국도 대략 한 15개 이상, 20개 가까운 중저가 신차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조금인데요. 신기하게 독일이 유럽의 전체 판매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엄청나게 큰 비중의 국가인데 독일이 불과 2년 전에 보조금을 중단하는과 동시에 독일이 급격하게 전기차 캐즘 얘기가 나오면서
꺾였고 독일 꺾이니까 프랑스 꺾였고 영국 꺾였고 이태리 꺾였고 스페인 꺾였고 뭐 도미노적으로 유럽 전기차에 대한 상당히 업황이 나빠졌습니다. 급격하게 나빠졌는데 독일이 지금 이제 다시 보조금을 부활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신차로 바꾸면 900만 원 돈이고 그리고 중고차로 바꾸면 450만 원 돈. 예. 그래서 그 독일이 보조금 부활하면 아마 영국과 프랑스도 확실히 다시 성장하는 국면으로 나올 거다 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데가 그래도 내년에 유럽에서 20% 정도 성장이 나오고 미국은 35에서 40% 성장 나온다고 하면 캐즘이 아니라 다시 성장하는 다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국면으로 돌아갈 거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더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은 연비 규제 때문에 전기차를 지금의 휘발유차, 경유차, 하이브리드차 만드는 완성차 업체들이 이 연비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기차로 불가피하게 당장 25년도부터 바꿔야 될 시기가 도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 CO2 규제 때문에 CO2 규제를 유럽의 각종 이 친환경 위원회의 주요 구성 인사들 위원장 포함해서 3개 이상의 이 탈탄소 친환경 CO2 배출 규제를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급이 다 친전기차 인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유럽도 CO2 규제 안 할 경우에는 완성차 업체들이 뭐 앉은 자리에서 벌금을 엄청나게 내야 되는 그래서 유럽도 이 CO2 규제 때문에 전기차 전환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미국의 연비 규제, 유럽의 CO2 규제,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의 중국 차에 대한 관세 때리기 이런 게 다 긍정적으로 그 온 우주의 기운이 모이면서 가격도 고점 대비해서 뭐 60% 뭐 많게는 70% 이상 폭락한 2차전지 회사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AI 반도체로 열심히 돈을 많이 벌었던 초창기에 반도체를 열심히 샀던 뭐 기관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이 반도체 이제 하이닉스를 반도체 경기 나쁘다고 얘기 나올 때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최근 주가 빠졌어도 거의 뭐 50% 60% 수익이 났으니까 팔만하죠. 차익 실현할 만하죠. 근데 그 차익 실현 물량이 그럼 다시 차익 실현하고 반도체를 사는 것 같진 않고 2차 전지 쪽으로 연속 순매수가 들어온 거죠. 외국인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왜냐 가격적인 부담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뭐 숫자가 엄청나게 명확하게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외국인이나 연기금이 누적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바닥권 신호로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앞으로 되게 좋아질 일만 남은 것 같은데 2차 전지 시장 그렇다면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처럼 이제 좋은 흐름으로 계속 갈까요? 이게 또 언제까지 괜찮을까요? 일단 분명한 건 올해 그 당장 3분기하고 4분기 실적은 계속 안 좋을 거라고 보는데 실적이 모든 2차 전지 업종이 다 안 좋은 건 아니고요. 당장 3분기 때 지금 주가상으로도 제일 가파르게 빠르게 올라온 게 LG엔솔인데 LG엔솔은 3분기 실적이 좀 회복이 될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LG엔솔은 지금 미국에서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미국이 출하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미국에서 첨단 생산 세액공제로 받는 거가 뭐 4천억에서 5천억 단위 그냥 분기별로. 그래서 아마 올해 그러니까 미국에서 LG엔솔이 첨단 생산 세액공제로 받는 게 1조 한 3천억에서 한 1조 6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내년은 이게 2배로 늘어납니다. 2조 7천억 뭐 이렇게 늘어나고요. 26년 기준으로 하면 4조까지 첨단 생산세액 공제로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보다 LG엔솔 뿐만이 아니고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삼성 SDI, 에코프로, BM 모두 내년에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실적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2차전지 업체들은 2차전지 살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게 25년, 26년에 빅뱅 폭발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실제로 24년도보다는 25년이 더 좋을 것 같고요. 25년도보다는 26년도에 더 좋은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25년도에 그 쏟아져 나오는 중저가 전기차 신차의 판매가 26년도부터
잘 팔리면서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2차 전지 업체들을 진짜 힘들게 했던 리튬 가격 폭락이 나왔는데 리튬 가격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포스코홀딩스 컨퍼런스콜에서 25년도에 조금 과도기를 조금 더 겪을 수도 있고 26년도 되면 리튬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바뀔 거다. 왜? 기존의 리튬을 엄청나게 저가에 했던 중국의 탄산 리튬 관련된 업체들이 다 무너지고 알아서 떨어져 나가고 박살 나면서 실제 지금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요. 앨범알이 수산화 리튬 기준으로 지금 생산 원가 코스트를 못 미치는 수준까지 가격이 빠져서 만들면 손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버티는 업체들은 살아남는 업체들이 되게 한정적일 거고 이게 오늘 10월 8일인데 오늘 오전에 새벽에 또 기사가 났어요. 앨범알급으로 큰 호주의 리오틴토란 리튬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그 아카디움이란 리튬 회사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급이에요. 그러니까 리튬 생산으로 치면 10위권 안에 있는 회사들 2개가 합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호주하고 칠레에서 리튬 강산을 막 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리튬이 너무 싸서 오히려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2차 전지 실적을 박살냈던 리튬 가격이 완연히 회복세가 나오는 거는 25년 중반 이후부터 가격이 올라오면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양극재 판가를 비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양극재 판가는 리튬 가격이 연동이 되니까요. 그럼 양극재 가격 비싸게 받고 그러면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이 최상위 업체들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IRA 관련된 아까 AMPC 첨단 생산세액 공제를 삼성 SDI는 못 받았거든요. 아주 소액 아니 LG는 조 단위로 받는데 삼성 SDI 입장에서는 넘버 2인데 5천억 이하로 그러니까 뭐 천억 초반? 그것도 일부 다른 완성차 업체랑 협업한 그거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거였는데 삼성 SDI가 인디애나에 있는 공장을 미국에 생산하는 코모도 공장을 내년 양산되는 거를 이 첨단 생산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1년 앞당깁니다. 그래서 지금 양산 들어가거든요. 인디애나 공장. 그거는 스텔란티스 합작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들어오는 첨단 생산세액 공제가 당장 내년에 예상되는 게 한 7,80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26년도에 거의 한 1조 5천억에서 거의 2조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삼성 SDI하고 LG엔솔이 이제 조 단위로 미국에서 첨단 생산 세액 공제를 받고요. 요거 트럼프가 없앨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거 못 건드리게 지금 바이든이 이 자금 관련돼서 트럼프 당선 전에 조기 집행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못 건드릴 것 같고요. 심지어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에서도 IRA 건드리지만 하고 지금 엄청나게 반대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하면 IRA가 전면 폐지돼가지고 IRA 수혜받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게 힘들어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완성차 중에 중저가 신차들이 많이 나오고 리튬 가격 회복되고 우리나라 업체들 상위 업체인 그 양극재 업체들의 가격이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 25년도 26년도에 뭐가 또 많아지냐면 중국산 저가 LFP에 대항하는 고전한 미드니켈 그 다음에 망간리치 하이망간 같은 차세대 양극재가 엄청나게 그 LFP를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양산되는 시점이 25년, 26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는 최상위 비싼 하이니켈 양극재, 삼원계 양극재 플러스 중저가 쪽도 이렇게 밸런스가 맞춰지는 상황이 25년, 26년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플러스 배터리와 그 밑단의 소재단에서는 당연히 앞으로 24년보다는 25년, 25년보다는 26년이 더 좋아지는 그림이고요. 미국과 유럽의 중국 관세 때리기가 본격화되면 중국 배터리와 중국 전기차가 아예 발도 못 붙이는 것 플러스 발을 붙이더라도 상당히 가격 저항을 받으면서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재미난 게 요 데이터가 있는데요. 유럽에서 LG엔솔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엄청난 조 단위의 돈을 까먹었습니다. 그럼 과연 BYD나 CATL이 유럽에서 조 단위의 돈을 까먹으면서 시행착오를 겪었을까요? 전혀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은 상황이 분명하고요. 그 배터리 수율을 정상화시키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단위 투자가 들어가고요. 실패 비용이 들어갑니다. 가동률이 1년 차 때 실제 30% 언더로 나옵니다. 이게 25에서 35% 정도 가동률이 나온다고 해요. 배터리 업체에서. 2년 차 때 40에서 60%. 2년 차가 돼도 일단 2년은 가동률 60% 미만으로 버텨야 되는 거예요. 3년 차 때 드디어 이제 정상적인 가동률이라고 할 수 있는 80%가 나옵니다. 그러면 3년은 버텨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든 안 벌든. 4년 차 때 90% 이상, 이때는 돈을 마진을 벌겠죠. 3년 차에서 4년 차 넘어갈 때 이제 배터리 업체들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기로도 CATL 정도가 돈을 벌고요. 나머지 중국의 S볼트, 요번에 뭐 사기친 페러시스, 뭐 고션 하이테크, EV 에너지 다 적자예요. 배터리 업체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 배터리가 막 엄청나게 우리나라 배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 배터리가 자체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이익을 내야 돼요. 근데 CATL 정도 이익 내고 BYD도 차를 많이 팔아서 그렇지 전기차를 팔아서 이익을 내는 거지 BYD 배터리 자체로는 저는 이익을 그냥 손익분기점 BEP 정도 맞추는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BYD나 CATL이 4년 동안을 그냥 시간과 돈을 때려박으면서 이 수율을 잡았냐? 중국에서는 잡았겠죠. 중국 자국에서. 근데 유럽하고 BYD, CATL 일단 미국이 못 들어갔고요. 유럽에서 아까 일단 가동률만 90% 맞추는데 4년이 걸리고요. 가동률 말고 이제 수율입니다. 수율, 양산 수율.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양산 수율은 불량품이 나오지 않는 비율이에요. 1년 차 때 불량품이 나오지 않는 비율이 10%도 안 됩니다. 한 자릿수래요. 2년 차 때 30%예요. 올라가죠. 3년 차 때 70%. 이제 3년 차 좀 돼야 가동률하고 양산 수율이 올라온다고 보는 거예요. 4년 차 때 90% 수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CATL이나 BYD가 관세 때리니까 유럽에서 야 그럼 알았어. 우리도 유럽 가서 공장 지을게. 유럽에 공장 짓는다고 쳐요. 농담으로 물만 바뀌어도 수율하고 가동률이 박살나요. 그래서 습도, 온도, 설비 배치, 미세 조건이 바뀌면 수율이 달라지는데 CATL이나 BYD가 자 우리 관세 때문에 유럽에 미친 듯이 공장 지을게 지원해줘 한다 한들 자 이 가동률과 양산 수율을 어떻게 맞출 거냐 저는 이게 상당한 물음표라고 보고 있고요. 폼팩터와 배터리 규격이 공장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LG엔솔이나 삼성 SDI는 값비싼 리튬, 니켈, 코발트 원자재를 계속 또는 배터리 부품을 계속 투입하면서 보조금 없이 독자 생존한 거예요. 근데 중국은 CATL 아까 말씀드린 유일하게 배터리 중국 배터리 회사에서 이익 내는 회사인데 중국 정부의 5조 10조 되는 보조금을 계속 받았어요. 근데 유럽이 중국 배터리 회사한테 보조금 줄까요? 안 주죠. 그러니까 자생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중국에서 유럽 배터리 점유율이 44%까지 확대된 건데 이거는 유럽하고 합작인데 이런 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중국의 지리 자동차랑 볼보랑 합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볼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볼보를 중국에 팔기 위해서 CATL이나 BYD 배터리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협력 관계가 전 급격하게 깨질 거라고 보고 있고 유럽 판매 점유율이 중국에서 6월 달에 11.1%까지 피크 찍었다가 8월 달에 7.7%까지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자동차 중에 SAIC라고 MG 브랜드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MG 우링도 있고 뭐 이런 MG 브랜드가 유럽에서 계속 1등을 찍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상계 관세 포함해서 46.3% 관세를 딱 맞는 순간 8월 달 판매량이 65% 급감합니다. 근데 오히려 상계 관세 적용해서 17.4% 아마 17.4% 플러스 해서 28.8%에 정확히는 BYD는 최종적으로 28.8%의 관세를 맞는데 상하이 자동차하고는 관세 차이가 20% 이상 나잖아요. BYD가 어부지리로 유럽에서 8월 달에 1등을 찍습니다. 그리고 지리 자동차가 볼보 합작이거든요. 요게 19.9% 플러스 10%에서 아마 20% 중후반대예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관세로 가격 메리트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순간 유럽에서 지금 현대기아차가 한 8%대거든요. 근데 이미 현대기아차는 보조금 없이 자생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10% 이상은 무조건 올라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배터리가 엄청난 기술 진입 장벽이 있고 유럽에서 그러면 관세를 안 막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배터리 생산한다? 그러면 가동률과 수율 때문에 시간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순간 거기서 LG엔솔과 삼성 SDI 격차는 다시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삼성 SDI의 LG엔솔 SK온이 원래 유럽에서 65% 점유율 차지하고 있다가 지금 48%까지 내려왔거든요. 저는 이거 관세 때리기가 이거 확정 나서 더 이게 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더 경쟁력이 강화될 거다. 유럽에서 제일 배터리 잘하는 회사가 스웨덴의 노스볼트거든요. 근데 노스볼트가 알아서 지금 무너져서 1,600명을 감원을 하고요. 폴란드 공장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못 하겠어. 좀 배터리 업체 같이 협업할 업체들 구했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아마 그거를 중국 업체랑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폴란드에 다시 유럽에서 그 노스볼트를 회생시킬 업체를 구하면 그거는 LG엔솔이나 삼성 SDI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베이징에서 그 배터리 품질 평가 관련돼서 시상을 했거든요. 그것도 당연히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저는 CATL이나 BYD를 뽑을 줄 알았는데 LG 에너지솔루션이 전체 품질 배터리 품질 1등 뽑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도 인정을 한 겁니다. LG엔솔이 세계 최고의 배터리라는 걸.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상황은 악재보다는 훨씬 좋아질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이 친환경 탈탄소 때문에 배터리 산업은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배터리 관련돼서는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라 무궁무진하게 많은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도 엄청나게 많은 배터리를 쓰고요. 로봇에도 엄청나게 많은 배터리를 쓰고요. 심지어 전기 선박에도 배터리를 쓰고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에도 로봇을 쓰고요. 우리 각종 IT 기기들도 전부 배터리를 씁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성장성은 앞으로 지금 단기 조금 캐즘이라기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성장률의 둔화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성장률의 둔화 시기를 겪었지만 다시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2차 전지 들어가는 거 저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면 저는 2차 전지는 100% 비중 중에 최소한 20에서 25% 정도 포트폴리오는 꼭 담는 전략이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요. 그중에 배터리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LG엔솔 밸류체인 또는 기술적으로 앞으로 고전한 미드니켈이나 망가니치 소재가 들어간다면 그쪽에서 뭐 경쟁력이 있거나 그리고 LG엔솔이 예를 들어 건식 전극 공정 관련돼서 이제 28년도에 상용화하겠다고 했으니까 건식 전극 공정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기사 또 났잖아요. 어제 LG엔솔이 오창 공장 거의 테슬라가 유력한데 지금 4680 원통용 배터리 게임 체인저가 될 4680 원통용 배터리 12월 달에 양산한다고 하고요. 오늘 오는 길에 또 기사가 났어요. 지금 기사 막 나오고 있어요.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벤츠하고 50.5 기가와트시의 그 LG엔솔 배터리 공급 계약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4680 원통용 배터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50.5 기가와트면요. 수조입니다. 수조 단위가. 물론 2035년까지긴 한데. 그래서 저는 배터리 관련된 주식, 2차 전지 관련된 주식 지금 들어가는 거 수익 낼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유망하게 생각하시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 줄기차게 다행히 이 종목 아무도 그렇게 좋게 얘기하신 분들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그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 대표 정도 얘기했는데 저는 계속 실리콘 응급제한테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리콘 응급제 대주전자재료라는 회사 얘기하면 제가 마치 대주전자재료를 보유하고 있어서 대주전자재료를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뭐 개인 투자자를 꼬드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대주전자재료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예, 대주전자재료 관련돼서 당연히 객관적으로 제가 갖고 있으면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고
대주전자 재료 관련돼서 제가 뭐 대주전자 재료에 어떤 협찬을 받거나 대주전자에 어떤 제가 무슨 뭐 최대 근무하시는 분하고 뭐 어떤 특수관계인에 있거나 전혀 아무 그런 그게 없어요. 사실 대주전자 재료 이렇게 열심히 홍보해드리는데 뭐 회사에서 한번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진짜 농담삼아. 아니면 그분이 와가지고 직접 저보다 회사 홍보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는요. 요번에 테슬라가 4개의 신형 배터리를 내는데 그 4개의 신형 배터리 로보택시에도 들어가는 4개의 신형 배터리 중에 2개 이상의 모델에 실리콘 음극재를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실리콘 음극재는 배터리를 쓰는 완성차 업체나 전기차의 최종 소비자 업체들이 제가 최근에 시골 갔다 왔는데 그 시골에도 전기차 좀 쓰려고 네. 1.5톤짜리 트럭 있잖아요. 그 전기차 그 트럭, 전기 트럭. 네. 그다음에 각종 이제 무슨 뭐 포터니 막 이런 것도 다 전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청라 이제 화재 불 나고 나서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전기차 무서워서 못 하겠다. 야, 뭐 다 불타 죽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야, 전기차 그거 막상 써 보니까 야, 이거 왜 이렇게 충전이 왜 빨리 안 돼? 충전 너무 불편해. 그리고 야, 그 전기차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 그리고 전기차 충전 시설 왜 이렇게 없어? 충전에 대한 불만을 어마어마하게 시골에서 쏟아져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봤더니 글로벌로 고속 충전기 한 대당 전기차 비율이 중국은 지금요 이제 전기차 1000만 대 시대예요. 이미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42.7%예요. 절반은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고속 충전기 한 대당 전기차가 12대예요. 그러니까 할만한 거죠. 유럽 얼마인 줄 아세요? 고속 충전기 한다는 전기차. 더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더 많죠. 인프라가 안 돼요. 60대예요. 네. 5배예요. 미국 얼마인 줄 아세요? 고속 충전기 한다는 전기차가 120대. 중국이 10배인 거예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차를 쓰겠다는 소비자 쪽이나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쪽에서 이 당장 이 충전 인프라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전기차가 더 빠르게 보급되기는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전기차 자체 충전 성능을 올리자라는 거거든요. 테슬라 마찬가지고 LG엔솔 마찬가지고 또 완성차 업체들 GM, 포드, 현대기아차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실리콘 음극재가 비싸요. 지금은 음극재를 뭘 쓰냐면요. 흑연을 씁니다. 흑연. 싸니까. 근데 흑연하고 실리콘 음극재의 충전 성능은요. 월등히 차이 나요. 그러니까 흑연에 실리콘 음극재를 1%만 섞어도 충전 성능이 40%가 좋아져요. 흑연에 실리콘 음극재를 3%만 섞어도 충전 성능이 60%가 좋아져요. 흑연에 실리콘 음극재를 5%만 섞어도 충전 성능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안 섞을 이유가 없는데 비싸서 못 섞었는데 이제는 막 섞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포르쉐 타이칸이라는 최고급 대당 2억이 넘는 차에만 실리콘 음극재를 섞었다가 실리콘 음극재 성능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는 섞으면 충전만 빨라지고 충전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실리콘 음극재 넣는 만큼 인조 흑연을 덜 넣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인조 흑연이랑 혼합하는 거니까 흑연이랑 흑연을 덜 넣으면 그거 흑연을 덜 넣는 자리에 양극재를 더 넣어서 에너지 밀도를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 줄이면서 거기에 양극재를 더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 밀도도 좋아져, 충전 성능도 좋아져. 안 쓸 이유가 없는데 비싸서 못 썼는데 다행히 실리콘 음극재 가격도 지금 조금씩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가 야, 우리가 원가 절감하고 공정 혁신하고 우리가 기술 개발해서 3년 안에 지금의 실리콘 음극재가 보통 57불 킬로그램당 57불 58불인데 인조 흑연은 얼마나 싸냐면 28불 막 이렇거든요. 근데 인조 흑연하고 비슷한 가격이 아니더라도 인조 흑연에 플러스 마이너스 언더로 뭐 10% 안짝으로 들어온다 가격이. 그러면 흑연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월등히 성능이 좋으니까.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라는 회사가 2027년 3년 안에 실리콘 음극재의 지금 가격을 절반 이상 우리는 자체적으로 다운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는 실리콘 음극재를 죽고 사는 문제니까 2027년이 딱 돼서 절반으로 딱 떨어지진 않더라도 상당 가격이 하향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 조금 옆길을 샜는데 실리콘 음극재를 포르쉐 타이칸에서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냐면요. 현대 아이오닉 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게 기사가 됐어요. SK 온에 납품을 하고 SK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현대 아이오닉 5에 들어간다. 그래서 자동차 자체가 기존에 두 개 포르쉐 타이칸하고 어디 들어갔냐면 아우디에 들어갔거든요. 아우디 이트론 두 개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 말까지 연말까지 대략 아이오닉 포함해서 한 9개 차종, 내년에 한 13개 차종, 내후년에 16개 차종.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는 차종이 늘어나고요. 성능 비율이 1%에서 3%, 5% 이렇게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건식 전극 공정 그거 하는 데가 LG 엔솔 정도가 지금 탑인데 건식 전극 공정 할 때 실리콘 음극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테슬라가 하는 4680 원통용 배터리에도 신규로 4개 로보택시 포함한 이 배터리 신규 배터리 개발하는데도 거기에 2개 모델 이상의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를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쓰일 건데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 중에 우리나라에서 실제 양산하는 데는 대주전자재료, 한솔케미칼 정도고요. 나머지 하겠다는 회사들이 진짜 많거든요. 뭐 SK도 한다고 하고 포스코도 한다고 하고 LS라는 그 대기업도 LNF랑 같이 합작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회사들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아직 2년 이상 남았어요. 그러니까 양극재하고 별도로 보더라도 실리콘 음극재도 상용화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양산 수율 뽑는데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그런 막 대기업들이 뛰어들어서 야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긴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굳건한 뭐 압도적인 1등 회사고 연간 캐파로는 이제 내년 기준으로 이제 10,000톤 정도니까 그 10,000톤 정도 캐파 되는 회사도 중국의 BTR이랑 샹샹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두 개밖에 없는데 중국의 BTR이나 샹샹 거 유럽 업체나 미국 업체들이 양극재 야 우리 중국산 양극재 안 써 하는 것처럼 실리콘 음극재도 중국산 안 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주전자재료나 실리콘 음극재 회사가 내년에 매출은 막 50%, 영업이익은 100%씩 숫자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올해 2분기 실적 2차 전지 회사들 다 박살날 때 대주전자재료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회사들이 전부 다 실적 나쁜 게 아니다. 여기서 이렇게 튀는 실적 나오는 회사들은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래서 저는 여전히 실리콘 음극재가 그 배터리 소재단에서는 탑픽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대형주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드디어 이제 내년에 리튬 생산해가지고 숫자로 찍힐 겁니다. 매출과 이익으로. 근데 그걸 떠나서 포스코홀딩스는 전체 매출의 80%가 철강인데 철강이 지금 거의 바닥 찍고 이제 막 실적 턴어라운드 하려고 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예요. 그 비싸게 산 악성 재고가 줄고 있고요. 철근의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조금만 회복되면 아까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업종이랑 3분기에 실적 상향 들어가는 거에 공통으로 들어간 게 이 비철금속하고 철강이 들어갔어요. 그죠? 외국인 순매수에 비철금속, 연기금 순매수에 철강이 들어갔거든요. 이런 그 철강 업황도 바닥 짚고 조금 턴어라운드 된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근데 그럼 포스코홀딩스는 그럼 2차 전지 리튬에 대한 밸류를 받고 있냐? 전혀 못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자회사들이 있어요. 그 자회사들 지분 가치 계산할 수 있거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엠텍,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퓨처엠 이 자회사들 지분 가치가 있잖아요. 그걸 다 더해가지고 50% 딱 반토막 내서 포스코홀딩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랑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크게 엄청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리튬 가치가 지금 포스코홀딩스 현재 시가총액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는 포스코홀딩스, 중소형주는 뭐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두 개의 탑픽으로 말씀드릴게요. 금투세 도입 또는 그 박스권 장세 때문에 국내 주식은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으로 또 고개를 돌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국내 주식 정말 망했다고 보시진 않으시죠? 전혀 아니고요. 뭐 해외 주식으로 수익을 확실하게 낼 수 있다는 본인만의 투자 원칙과 전략이 있으면 해외 주식 하는 게 맞고요. 저는 그래도 국내 주식이 더 아직 기회가 많이 있다고 보고요. 금투세도 국회의원들이 뭐 기득권 세력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금투세 갖고 담보 잡아가지고 그렇게 양아치짓 안 하시면 빨리 결정 내시는 게 맞고요. 보니까 뭐
10월 11일 날 결정 낸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결정 날 거고 지금 폐지에 가까운 유예 쪽에 무게가 실린다고 하니까 뭐 제도적으로 보완이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게 또는 많은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이렇게 할 명분이나 이유가 사실 없고 뭐 하나하나 따지면 진짜 문제점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보완하고 개선한 다음에 뭐 아예 새로 갈아엎어서 하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거 빨리 결정 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제일 중요한데 주식에 근거하는 기업인데 그 기업들이 글로벌로 지금 엄청 잘하고 있잖아요. 주식 투자하면 그 기업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그 기업의 자금으로 신규 시설 투자도 하고 고용도 유발하고 상당히 선순환이 됩니다. 물론 일부 기업들에 한해서 막 최대 주주가 막 계열사를 뗐다 붙였다 뭐 이런 거 일부 단편적인 사례만 보고 국내 주식시장을 전체적으로 다 매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2차 전지가 성장하니까 정부가 약간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주나 포항이나 광양 이런 데 지금 연간 유발되는 고용 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지금 에코프로 그룹, 포스코 그룹, 뭐 삼성 에스테, LG엔솔 다 신규로 고용 창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투자하는 거에도 좀 자부심 갖고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CATL 말씀드리면서 진짜 너무 열받고 화가 나는 거는 CATL은 수십조 원의 투자를 받고 있는데 심지어 이번에 첨단 6대 육성 산업에 반도체는 그렇게 보조금 지원해 주면서 왜 2차전지 지원 안 해줍니까? 2차전지 지원해야죠 당연히. 2차전지 세계 1등 산업인데 그럼 CATL하고 지금 BYD하고 이렇게 힘들게 그 삼성 SDI나 LG엔솔이 보조금 없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당연히 뭐 LG그룹이 뭐 좋고 싫고 밉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오늘 보니까 그 산자부 장관이 고려한 이거 재련 기술 이거 세계 최강이니까 보호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 고려안의 그 전구체 관련된 것도 다 2차 전지 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더 폭풍 성장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도 2차 전지가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진짜 우리나라 세계 최강 진짜 말 그대로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또 손꼽잖아요. 네. 반도체 2차 전지 몇 개 없거든요. 그 회사들 잘 되게 도와주면 저는 그게 선순환 효과로 분명히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앞서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앞으로 2차 전지 외에 시장을 이렇게 주도할 분야, 섹터 어디라고 보시나요? 경기 침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경기 침체와 무관하게 잘 되는 산업이 있습니다. 정부가 투자하는 산업이거든요. B2G. 그게 바로 방산입니다. 방산. 방산이 폴란드만 생각하시는데 글로벌로 지금 K 무기가 지금 확장세를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넘어서 중동, 호주, 아시아로 지금 엄청나게 확장 단계에 있고요. 안타깝게도 뭐 막연하게 평화의 시대를 생각하는 분들의 유럽이 됐든 중동이 됐든 막연하게 이 평화의 시대에 대한 기대감은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와장창 깨졌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제2의 우크라이나로 폴란드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동에서 계속 지정학적 그 긴장 이슈가 나오고 있죠. 중동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남중국 해가지고 동남아시아 중국하고 대만 이쪽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방산이 지금 경쟁사가 캐파나 납기가 따라오기 어려울 정도로 이 납기, 캐파 모두 다 품질 심지어 이제 세계 최고의 전차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레어파드를 제치고 호주에서 레드백 수주로 받았거든요. 우리나라 현대로템의 그 레드백 전차가 기술적으로도 이제 완전히 좀 인정을 받지 않았나 그런 측면이 있고 숫자가 증명하고 있는데요. 25년도에 방산 수출 목표만 27조 6천억입니다. 엄청난 양이고요. 수출 품목도 다변화되고 있고 수출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뭐 지상군 무기가 뭐 얼마나 되겠어 하지만 지상군 무기가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 때 엄청나게 가서 이제 승리 깃발 꼽으려면 결국 지상군 무기거든요. 포탄 필요하고 K9 자주포 필요하고 K2 전차 필요하듯이
그래서 저는 수출 품목 다변화되고 수출구 확대가 되는 질적 성장의 초입 국면이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수출 대상국도 올해만 작년에 12개에서 15개 이상으로 늘어났고요. 내년에 18개에서 20개국까지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K 무기가 가장 또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는 이제 GDP 대비 국방비를 얼마나 지출하냐인데, 지금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혔기 때문에 유럽이든 중동이든 알아서 국방비 증액해서 알아서 군비 증강해서 알아서 자주방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주방위 관련돼서 나토 국가들이 국방비 비중, 특히 장비 쪽이 이 지상군 무기 쪽이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GDP 기준 최소 2%를 계속 초과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미 4%대 GDP 기준 나토 최고 수준인 4%까지 올라왔고요. 그 옆단에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핀란드 모두 핀란드가 2.4, 그다음에 루마니아가 2.4 모두 지금 상향 추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동은 폴란드보다 더 큰 중동은 사우디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GDP의 4.2%가 방산에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비중이 크고요. 현대 국가 간의 전면전 발발은 앞으로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정학적 긴장 이슈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 방산이 폴란드를 시작으로 글로벌 확산 국면에 있는 게 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확산 국면은 수주 잔고로 증명할 수 있는데요. 현대 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의 수주 잔고 기준으로 평균 6년치의 일감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차곡차곡 25년, 26년 실적으로 반영될 건데, 25년, 26년에도 LIG 넥스원, 현대 로템,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나 시스템까지 모두 다 실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중동 쪽 조금 말씀드리면 재미난 게, 이스라엘은 유대교고요. 이란 관련돼서는 사실은 페르시아인하고 아랍인을 한데 지금 묶어놓은 건데, 분명히 종교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갈등이 엄청나게 심각해서 갈등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아파 같은 경우는 대부분 페르시아인이고, 그다음에 수니파 같은 경우는 이집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인데, 요거는 수니파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시면 아랍인 쪽이니까 갈등이 인종, 문화, 종교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난 이 중동의 종교 갈등은 복잡한데, 이슬람은 역사상 최고 무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살라딘의 후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안 피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이라도 충돌이 생기면 그냥 바로 전쟁 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되는 중동의 무력 충돌은 앞으로 당분간은 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 보복 전격화로 전면전 가능성이 계속 좀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군비 확장 기조가 최소한 뭐 3년에서 5년 이상 유지된다고 보면, 이번에 LIG 넥스원이 무기단에서는 가장 뭐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형 패트리어트 천궁2 수주가 3조 7천억 받았는데, 요게 이라크 가기 전까지 사우디도 받았고 지금 아랍에미리트도 받았기 때문에 유럽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이번에 폴란드 수주하자마자 2달 납기를 땡긴 거 보고 사실은 와 엄청나다 이제 감동 먹어가지고, 지금 당장 나머지 업체들이 뭐 예를 들어 천궁을 기준으로 하면 경쟁사가 뭐 세계 탑 방산회사인 로키드 마틴, 뭐 레이시온 이런 미국 업체들인데, 미국 업체들은 이라크 물건 주지도 않는 거죠. 이라크는 아예 후순이고, 이라크 주려면 이라크가 물건 당장 필요한데, 레이시온이나 로키드 마틴이 물건 받는 시기만 해도 양산하는데 4년에서 5년 걸린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1, 2년 안에 지금 발주해서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궁2 수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천궁2 8개 예를 들어 받았는데 2개 이상, 3개 이상 앞당겨줘. 그거 앞당겨 줄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납기 관련돼서도 LIG 넥스원, 현대 로템,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증명했기 때문에 유럽 또는 미국이 이렇게 K 가성비 해서 가격만 싼 게 아니라 당장 필요로 하는 물건을 요청한 쪽에서 생산 캐파랑 납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상황이고, 당장 전시 상황에 급한데 그걸 쳐내주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LIG 넥스원을 기준으로 하면 뭐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지만,
뭐 예를 들어 해외 매출 비중이 뭐 예를 들어 3천억대 레벨이었다면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2조 원대까지 레벨이 업이 됐거든요. 그럼 해외 매출 비중이 높다는 건요, 그 회사 전체 마진이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현대로템은 방산 외에 철도 사업부가 있고요. 코레일, KTX 그 철도 사업이 있고 에코플랜트 사업이 있습니다. 둘 다 손익분기점 겨우 만족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해외 방산이 합쳐지면서 전체 마진이 2분기에 역대 최대인 10.8%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전체 마진을 이제 15%대까지 보려고 합니다. 왜? 해외 수출 비중, 방산 수출 비중이 70% 이상까지 올라갈 거니까. 근데 LIG 넥슨도 해외 매출이 평균 3천억대에서 조 단위까지 올라오니까 방산 수출로 내는 영업이익률이 20%에서 25%예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 사이즈도 커지는데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좋아지니까 LIG 넥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이 해외 수주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전체 회사 마진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방산주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방산주 진짜 고맙게도 선택하는데 복잡하지 않게, 저도 지금 하나 자산운용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하나 자산운용에 플러스 K방산, 요거 방산 ETF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잘 돼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슨, 심지어 군함 만든 하나 오션,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금저축계좌, IS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RP 퇴직연금관리계좌 이런데 방산 ETF 이게 주당 2만 원도 안 되거든요. 19,000원인가? 근데 와 단기적으로 한 100% 올랐거든요. ETF가 1년 동안에. 네. 근데 저는 2만 원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방산 ETF가 시가총액이 한 5천억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한 2,700억 정도 사이즈예요. 방산 ETF 그냥 2차 전지나 반도체하고 다른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플러스 K 방산이거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K 방산이 세계 이미 탑 10이고요. 세계 5위권 수준까지 노린다. 근데 요겁니다. 플러스 K 방산. 이거 왜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거 2,800억 시총이거든요. 1년 값보면 그냥 꾸준히 9,000원부터 19,0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여기 ETF 분석을 누르시면요. 야, 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좋아 보이고 LIG 넥슨도 좋아 보이고 고르기 너무 힘들어.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 방산 ETF 사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슨, 하나 오션, 그다음에 풍산까지 사시는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산 ETF만큼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2차 전지 다음으로 현재로서는 투자하기도 심플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방산업 꼽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매수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주식을 매수할 때는 분할 매수를 하라고 하셨는데 매도는 그러면 어떤 시점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차 전지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수주가 예를 들어 매년 연간 30% 성장하다가 갑자기 30%에서 빵프로 되진 않아요. 30% 하다가 이게 보이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수출 데이터가 YOY 전년 대비해서 50% 올라가다가 한 40% 꺾여요. 또 30% 꺾여요. 20% 꺾여요. 그러면 저는 그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시점.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주변에 전기차 타는 사람이 반도 안 되거든요. 저도 이제 다음 차는 무조건 전기차로 바꿀 건데 지금 아직 전기차 또 화재 때문에 안 타겠다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최소한 내 주변 사람 중에 10명 중에 진짜 전기차는 배터리는 장기 투자하려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럼 실제 내 주변 사람들 10명 중에 뭐 5명 이상이 전기차 탄다. 전기차 자체가 그렇게 별로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생활에 익숙해져서 아이폰처럼. 그럼 그때까지 들고 간다 그러면 수익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방산도 우리나라 야 LIG 넥슨이 이제 이라크에 3조 7천억 수주했대. 그게 너무 이제 일상화돼가지고 또 수주했어?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밸류에이션 기준점 삼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 방산주 평균 PER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이익 배수 기준으로 한 16배 정도 돼요. 내년 기준으로. 그럼 아까 코스피 평균 PER이 15배 진짜 박살났을 지금 시점에 코스피 2,500 기준으로 15배인데 잘 나가면 이 20배거든요. 15배 20배 안짱인데 뭐야 방산 글로벌 탑 10에 들어가고 수주 지금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는데 평균 PER 밸류에이션이 16배밖에 안 돼? 그럼 방산도 비싸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그냥 심플한 거예요.
방산주 수주 좋다면 실적 좋다면 하면서 확 이 기대값이 올라갔는데 그 이 기대값 올라온 것만큼 실제 이익이 따라 올라온 거예요.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는 이익이 급격하게 줄거나 사람들이 이 기대값이 많이 내려오는 거겠죠. 그러면 주가는 정상화 될 거니까 저는 사람들의 이 기대값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니까 실제 벌어들인 이익이 많이 꺾이면 그때 방산주를 정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지금 당장 정리해야 될 거. 뭐 예를 들어 이런 네. 거죠. 이익 기대값 엄청 높은데 실제 이익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런 거는 빨리 정리할수록 좋은 거군요. 그렇죠. 예. 네.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 제약바이오 중에 내년에 기술 수출해 가지고 이익이 한 내년에 5천억 들어올 거 했는데 실제 분기 실적 까봤더니 분기 실적 곱하기 4하면 심플하게 나오잖아요. 한 개 분기 곱하기 4하면 연간이니까 5천억 들어올 거 예상했는데 한 뭐 200억 됐다. 그럼 곱하기 4 해봤자 800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갭이 큰 거는 상당히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축소 정리해야 되는 거. 반도체도 잘 보세요. 이제 분기 실적 50조 예상했는데 하이닉스를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이번에 7조 예상하더라고요. 7조 예상했는데 분기 실적 5조도 안 된다? 저 같으면 그냥 절반 이상 그냥 반 이상 정리할 것 같아요. 분기별로 3개월마다 실적 나오는 거 보고. 시장에서 3조 예상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조선 HD 한국조선해양을 3분기에 한 이익 한 4천억 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익이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오히려 4천억 예상했는데 6천억 나와요. 삼양식품 분기에 예를 들어 한 800억 예상했는데 막 1,200억 나와요. 그러면 그런 거는 오히려 비중을 늘려야죠. 시장 예상보다 컨센이 훨씬 잘 나오는 것들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방산하고 2차 전지는 업황이 좋아질 일만 남았으니까 보유하되 매도하는 시점은 업황이 꺾인다기보다 업황의 성장률 둔화가 더 빨리 올 테니까 성장률이 둔화되는 시점 그 기준점까지 잡아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본인이 정해야 돼요. 나는 50%에서 40% 10% 꺾인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10% 꺾이는 거? 야 최소한 50%에서 성장 꺾였다고 하려면 그게 반토막 나서 25%까지 내려와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대표님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 보시면 가장 핵심은 개별 기업을 진짜 디테일하게 A부터 Z까지 분석하거든요. 그런 채널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유튜브에 나오는 거는 조금 시간의 격차도 존재하고 또 유튜브에 다 말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그냥 조금 더 저하고 엄청나게 공부하실 분 엄청나게 시장하고 자주 직접적으로 소통하실 분들은 구독 모델 만들어서 단 10분이 들으시더라도 구독 모델에서 제가 매주 공부할 거리 드리고 매주 뭐 숙제 내드리고 매일 분석해드리는 구독 콘텐츠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도 그렇고 생업도 그렇고 열정이 죽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열정이 살아 있으면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히 성공하실 거라고 믿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큰 목표 세우시기 전에 그날 좀 작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뭐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운동으로 나는 오늘 뭐 푸시업을 100개를 한다든지 오늘 이 책의 10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꼭 마스터해서 나만의 기록으로 정리를 해둔다든지 그래서 그런 약간 디테일한 작은 하나하나 성공을 좀 많이 쌓아두시면 그게 진짜 엄청나게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투자 관련된 공부든 본업에 관련된 공부든 중요한 건 그날 당연히 저도 매매일지 매일 쓰고 그날 공부한 내용 매일매일 정리하거든요. 어떤 복기하는 정리하는 습관을 쌓아두시면 그게 나중에 엄청난 빅데이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충실하자. 예, 그게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